여러분 지금이 토요일 오전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분 전 10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번엔 과학자 아이작 뉴턴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 얘기를 하면서 이 뉴턴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존재는 천문학, 과학 이런데 지대한 그런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죠. 그래서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과학을 얘기를 하면서 아이작 뉴턴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나는 서양을 추종하는 서양 추종자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고가 이 서양에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적인 사고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조선 사람 말이죠. 우리 조선 고려 이런 시대 때는 물론 조선 시대에도 아주 과학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해시계, 물시계, 모래시계, 장영실이라는 인물도 있었고. 그런데 여하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동양은 말이죠.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서양보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을 보면 참 이 과학적인 사고가 기막혔거든요. 그래서 나는 노란 머리를 가진 노랑 머리를 가진 서양 인종을 굉장히 우월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땐 굉장히 무조건적인 그런 서양 추종자였었는데 그것이 커가지고 이제 내가 성장해가지고 여러 동양 사상을 접하게 되고 동양 사상에 접하다 보니까 동양도 이런 뭐가 있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서양을 추종하는 생각이 좀 덜해졌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내가 서양 추종자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내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요, 내가 어렸을 때 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출생을 했더라면은 좋은 환경에서 출생을 하고 또 주위의 여건들이 좋았다면은 나는 아마도 이 노랑머리의 서양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을까. 지금쯤 아마 그러라고 난 생각합니다. 노란 머리를 가진 서양 여자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화 배우 송중기가 이태리 여자인지 하여튼 영국 여자인지 결혼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도 아마 서양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여건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그런 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이작 뉴턴의 모습을 봅시다. 이게 아이작 뉴턴의 이제 그림이거든요.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을 보면은 1643년 1월 4일 이게 이제 그레고리력이라는 겁니다. 1643년 그래서 잠깐만요. 1643년 1월 4일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곳은 잉글랜드 왕국 링컨셔 울즈소프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이 지금 현재로는 어디냐면은 영국 잉글랜드 링컨셔 울즈소프라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고
사망은 1727년 3월 31일 향년 84세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때의 그 84세라는 건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95세 이상인 그런 나이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턴은 상당히 장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 미들섹스 켄싱턴이라는 곳에서 사망했는데 그곳이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냐면은 영국 잉글랜드 그레이터 런던 켄싱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적은 잉글랜드 왕국. 그때도 물론 서양도 이제 예전엔 다 왕국이었죠. 왕국.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 이렇습니다. 그리고 학자, 연금술사, 탐정, 정치인. 뭐 탐정이라는 것도 들어갔네요. 뭐 과학자로서만 알고 있었는데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면은 과학자로서만 알고 있었는데 뭐 탐정까지 했었다 이런 뭐 또 정치인도 뭐 정치도 했었다 이런 뭐 얘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아이작 뉴턴이 연구했던 분야는 수학, 물리학, 천문학, 철학, 신학, 연금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명란에는 이렇게 서명 이게 아이작 뉴턴의 그 사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학, 물리학, 뭐 천문학 이런 거는 다 뭐 연관된 학문이라고 관련된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 현대에선 철학, 신학 이런 거는 그 과학과는 관계가 없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 신학이라는 거는 이 과학과는 관계가 없는 학문으로 현대에는 취급하고 있지만 그 아이작 뉴턴이 살았을 때는 이 철학, 신학마저도 이 과학과 연계가 되는 그런 풍조가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물리학자, 수학자, 정치인.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이 말이죠. 아이작 뉴턴 하면 그 만유 인력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이 또 결혼을 안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는 이 독신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베토벤, 그다음에 그 노벨, 베토벤도 내가 언제 했었잖아요. 음악가 베토벤. 그다음에 그 노벨상을 만든 그 노벨.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이작 뉴턴. 그다음에 음악가 브람스. 뭐 이렇게 서양에는 예전부터 이 독신을 살다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강한 유교적인 그런 풍조가 있어가지고 유교에서는 원래 유교에서는 뭐 결혼을 해라 뭐 독신으로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원래 유교는 없었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실이 내려오면서 유교가 이제 변질이 되고 여러 가지 곁가지들이 생겨나게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꼭 결혼해야 된다, 뭐 독신을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원래 유교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시기가 있어가지고 이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 독신을 살다 죽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한국도 이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희박해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한국도 앞으로는 독신을 살다 죽은 사람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내가 그렇잖아요. 우선은 내가 독신을 살다 죽을 사람입니다. 이승열이가. 지금 내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내 나이가 이제 머지않아 70을 바라보거든요. 내가 전번에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7순 때는 모차르트의 숨결을 찾아서 오스트리아 잘즈부르크를 여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독사 한다는 건 이제 뻔할 뻔짜요. 확실한 사실이다,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뉴턴도 독신을 살다가 죽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물리학자, 수학자, 정치인, 과학혁명에 가장 큰 공헌을 세운 과학자이다. 이대 케임브리지 대학교 루커스 수학 석좌 교수, 신학자이며 종교학자이다. 그리고 마지막 르네상스인이자 최후의 연금술사이다. 역학의 체계를 확립한 근대 과학의 시조이다. 근데 내가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내가 참 훌륭한 인종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뉴턴이 어느 날 뜰에, 그러니까 정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답니다. 벤치에 앉아서 무슨 사색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뉴턴이 앉아있는 앞에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유인력을 생각해 내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사과가 떨어진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사과가 뚝 떨어지면, 사과가 너무 익다 보니까 이 사과를 이렇게 달고 있는 꼭지가 너무 이 숙성이 되다 보니까 꼭지가 약해져서 저절로 떨어지는 거다. 그게 너무 사과가 너무 익다 보니까 꼭지가 약해져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누구든 사과가 떨어지는 걸 이렇게 볼 때 너무 익어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 저절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만유인력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저절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만유인력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보다 다른 세계에서 생각했던 거죠. 이 아이작 뉴턴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작 뉴턴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위상 사후 296년 된 지금까지 단순 과학자를 넘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 하나로 꼽힌다. 물론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누군가는 플라톤을 최고로 치고 어떤 이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최고로 치는 등 여러 후보가 있겠지만 뉴턴은 수많은 위인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부족하지 않은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뉴턴이 죽은 지가 296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있었느냐. 그렇잖아요. 플라톤이 철학자이자 과학자이기도 했다는데,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도 얼마나 훌륭한 과학자입니까? 그렇게 이 아이작 뉴턴이 죽은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수없이 살다 갔다, 저 세상으로 떠났다 이거죠. 그러나 아이작 뉴턴이 정말 과학자 중에 과학자로서 우리가 생각해둘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수학에서 미적분법 창시, 미적분,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고등학교 수학에 미적분이 나옵니다. 미적분법 창시, 물리학에서 관성질량, 중력질량 같은 질량이라는 비례상수 개념을 처음으로 제대로 확립하며 후대 과학을 파격적으로 발전시킨 뉴턴 역학체계 확립, 이것에 표시된 수학적 방법 등은 자연과학의 모범이 되었고,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광학을 발표해 빛의 성질에 대한 전례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뉴턴식 망원경을 개발해 천문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사상면에서도 역학적 자연과는 후세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후 뉴턴 역학, 고전 역학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등장 전까지 과학계의 가장 큰 거목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업적으로 고금 3대 수학자 중 한 사람으로도 꼽힌다.
수학자 중 고대의 아주 고금을 통틀어서 훌륭한 3대 수학자로도 꼽힌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이 수학과 과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런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이 과학자다 보니까 수학자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뉴턴의 공로라는 것은 만유 인력도 발견했지만 그 다음에 수학에서 미적분법을 또 창시하고 물리학에서는 관성질량, 질량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 아인슈타인이 설파했다는 거죠. 질량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 비례상수 개념, 이런 거를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설파했다. 천재죠, 천재.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천재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유명한 과학자라고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죽었을 때 아인슈타인이가 죽으니까 아인슈타인의 뇌를 아인슈타인이가 뇌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생각지 못한 그런 뛰어난 생각들을 했는가,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이렇게 몇 등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의 뇌를 보관하고 있다는 그 소장자가 지금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아인슈타인의 잘라낸 뇌를 부패하지 않게 알코올에 담아가지고 아직도 아인슈타인의 뇌를 보관하고 있다는 소장자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내가 풍문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지금 인간 탐구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언젠가는 내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아인슈타인의 뇌를 소장하고 있다, 이런 풍문이자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는 내가 자세하게 자료를 검토해 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인슈타인도 뛰어난 천재라고 생각해 가지고 아인슈타인의 뇌가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뇌를 가졌길래 그렇게 뛰어난 생각들을 했는가. 그런데다 되면 이런 아이작 뉴턴도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작 뉴턴도 그렇게 도대체 뇌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차원의 얘기를 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뉴턴의 뇌를 소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뇌를 소장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 얘기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이미 뉴턴은 이제 이 묘에 들어가서 이미 다 부패가 되고 뼈골만 남은 상태가 됐겠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뇌는 아직도 이제 알코올병에 담아서 소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진위를 아인슈타인을 다룰 때 진위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물리학 체계를 집대성한 명조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프린키피아가 있다. 프린키피아는 현재 물리학을 넘어 기하학 원론과 함께 최고의 과학서로 평가받으며 물리학 역사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로 평가받는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이 철학과는 사뭇 다르고 둘은 분리될 수 있음을 최초로 증명해낸 책이기에 물리학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고대의 서양에서는 이 수학자들이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이 수학과 철학은 정반대된 학문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학문으로 이제 취급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이과 계통의 학문이고 철학이라는 것은 인문학 계통의 학문이다 그거죠. 완전히 다른 계통의 학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뉴턴이 생각해낸 물리학을 집대성한 이론이 뭐냐면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입니다. 근데 바로 이 책이 그 자연과학과 이과 계통의 학문과 철학이라는 학문은 완전히 다른 학문이라는 걸 증명해낸 바로 그 책이라는 겁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이 책 또한 참 유명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수학이나 철학이나 다 같은 분야의 학문으로 취급을 했는데 수학과 철학은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학문이다. 이게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겁니다.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 질서를 이렇게 밝히는데 굉장히 그 기념비적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받는다. 여담으로 이 책에서 그 유명한 F=ma 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렇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연과학이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분리될 수 있는 학문이다 이런 걸 주장을 했고 또 이 책은 그 뉴턴이 그 만든 운동 그 알고리즘이 내 대해서 적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뉴턴이 주장한 그 알고리즘이 바로 이거죠. 이 공식. 과학 공식이죠. F=ma. 이것이 이제 운동 법칙을 나타내는 그런 그 알고리즘인데 하여튼 이런 뉴턴이 주장한 이런 그 공식이 바로 이 책에 적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생애 1643년 영국의 울즈소프에서 태어났고 1655년에는 이제 그랜섬 공립중등학교에 입학. 1661년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컬리지 입학. 케임브리지. 1665년 학사학위 수여, 전염병 창궐로 인한 고향 피신. 1666년 만유 인력의 법칙 발견, 미분과 유율의 창시. 여러분들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있잖아요. 이 케임브리지 대학이 영국에서 명문입니다. 그래서 이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이 두 학교가 이제 쌍벽을 이루죠. 그런데 여러분들 윤보선 대통령 왔잖아요. 윤보선 대통령이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물러났잖아요. 윤보선 대통령이 바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는 참 서로 쌍벽을 이루는 그런 명문 대학이죠. 그래서 이제 1666년 만유 인력의 법칙 발견, 미분과 유율법 창시. 미분 유율법이 어떤 거다 이런 것까지 들어가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곁가지들을 자꾸 이게 돌아다니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깊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1667년에서 1668년은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복귀해서 연구원으로 활동 석사학위를 받았다. 1669년에는 26살의 나이로 루커스 수학 석좌 교수로 임명. 그러니까 26살의 그 젊은 나이에 석좌 교수로 임명이 됐다는 겁니다. 교수 중에서도 으뜸 가는 교수다. 이런 석좌 교수로 임명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뉴턴의 천재성을 알만하죠. 뉴턴의 천재성, 또한 뉴턴의 과학적인 이론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1687년 프린키피아 출간,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발표. 1704년 빛의 이론에 관한 연구 광학 출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가 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뉴턴이 뭐 만유인력 법칙 한 가지만 발견한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만 발견해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은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다른 차원의 그 이론들을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1705년에는 앤 여왕도 이제 아이작 뉴턴의 학문적 성과를 감동받아가지고 기사자기를 수여했다. 1710년에는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 감독위원장으로 활동. 1727년에는 84세의 나이로 별세.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힘. 이렇게 된 겁니다.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웨스터민스터라는 그런 묘지에 묻혔다. 혹자는 사후 뇌를 도난당한 아인슈타인이나 후담에 걸려 사망한 오펜하이머 비해 뉴턴이 장수한 데다가 자연사했다고 존경받았기 때문에 다른 유명 물리학자들의 비교적 편히 별세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뉴턴의 인생에는 긴 수명이나 명성으로 해결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신질환이다. 뉴턴은 수십 년에 걸쳐 끔찍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을 앓았고 자신이 겪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을 문장으로 호소하기도 했다. 뉴턴이 가졌던 정신분열증은 그가 보여준 인간이라는 종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이하고도 천재적인 상상력에 도움이 되었으나 뉴턴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 내가 아인슈타인의 뇌를 소장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죽자 아인슈타인의 뇌가 이제 도난당한 겁니다. 누가 훔쳐간 거예요. 너무나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학문을 연구해낸 사람이니까 야 이게 아인슈타인의 뇌가 특별한 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훔쳐가는 사람까지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 아이작 뉴턴은 살았을 때 정신분열증까지 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분열증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속된 말로 미친 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미친 증세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으로 아이작 뉴턴이 고생했다. 미친 병으로 고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기생에 윤리우수력 기준 1642년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사이 밤에 잉글랜드 동해안에 가까운 이울즈 소프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사이 밤에 잉글랜드 동해안에 가까운 울즈 소프라는 마을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마을에서 태어났고 뉴턴 가문은 농장을 갖고 있어서 마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부유한 편이었지만 평민가였고 뉴턴이 증조부 돼서야 가문이 시작된 격식 낮은 집안이었다. 뉴턴이 태어나기 전에 친아버지는 죽었고 친아버지 이름인 아이작 뉴턴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또한 뉴턴 본인은 1개월 일찍 태어난 미숙아라 몸이 양말에 들어갈 정도로 작았다고 한다. 뉴턴은 생애 동안 죽은 친아버지나 조상의 기록에 흥미를 갖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턴의 집은 농장을 경영했었다. 그런데 집안이 부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농장을 경영하는데 부유했다고 하니까 지주, 아마 그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였던 모양이죠. 근데 뉴턴의 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복자죠, 유복자. 우리말로 하면 뉴턴이 유복자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미숙아로 또 태어났다는 겁니다. 1개월 일찍. 그러니까 출산해야 될 정상적으로 출산해야 될 그런 그 시점보다 1개월 먼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뉴턴이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몸이 작았다. 태어날 때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3살의 어머니 해나 에스큐가 근처의 성공의 사제 바너버스 스미스와 재혼을 해 집을 떠난 바람에 뉴턴은 외할머니 마저리 에스큐의 집에 남겨지게 되었다. 외삼촌인 사제 윌리엄 에스큐도 그를 자주 돌봐주었다. 뉴턴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극히 부족하지만 1720년대 뉴턴의 전기작가인 스터클리가 그랜섬에서 수집한 이야기에 따르면 뉴턴은 또래 남자 아이들보다 여자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낸 침착하고 말이 없고 사색적인 소년이었고 어쩌다 밖에서 남자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경우마저 없었다고 뉴턴의 유년 시절 가까운 친구였던 빈센트 부인은 회고한다. 뭐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아마 아이작 뉴턴이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을 살게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그래서 뉴턴이 학문을 접한 것은 어머니 쪽보다 죽은 아버지 쪽 친척들의 영향이 크다. 어머니는 평생 농부로 살았는데 인류 정점급 학자가 된 말년의 뉴턴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 엄청난 재능과 가치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뉴턴이 이렇게 과학자로서 이제 성장하게 된 것은 그 친부모보다는 외갓집, 어머니 쪽의 외갓집 친척들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이 이렇게 과학자로 성공한 것은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그 외갓집 친척들의 영향이 컸고 실제 친부모였던 그 뉴턴의 부모들은 아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뭐 학문을 한다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 농사에만 전념하는 그런 전형적인 농부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 아버지 쪽 친척들은 의사나 사제, 약제사 등 전문 직업을 가지고 신분 상승을 꾀하던 인간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외갓집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말을 못했는데 외갓집의 영향이 아니고 아버지의 친구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친구들로 그렇게 뭐 전문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아버지의 그 친구들 중에 전문직을 가졌던 뭐 의사, 사제, 약제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작 뉴턴을 그렇게 과학자로 이끄는데 일조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뉴턴의 아버지가 그 농사를 짓는 농부였지만은 그러나 농사를 짓는 농부는 대개 그 친구도 같은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거든요. 근데 뉴턴의 아버지는 아마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죠. 비록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짓지만은 의사나 약제사 이렇게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친구들의 도움으로 아이작 뉴턴이 이제 과학자로 성장하는데 많은 조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미숙아였던 뉴턴이 제법 건강해진 데다가 마을 학교에서 쓸만한 성적을 내자 후원을 해줘서 자기들과 같은 의사 약사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뉴턴을 근교의 그랜섬에 있는 학교로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턴은 그랜섬에서 사적인 노트를 만들고 눈에 띈 사물이나 독서의 내용을 수시로 메모했다. 또한 수집을 즐겨 약초를 모았으며 무슨 일이든 실험을 통해 증명하려고 했다.
기계 만지기를 좋아해서 물레방아의 모형이나 해시계, 물시계 등도 제작하였다. 후에 뉴턴이 전기 작가인 스터클리가 일화를 수집하고 다닐 무렵 그랜섬의 사람들은 뉴턴을 이상한 발명품과 기계적인 일을 좋아하는 성향을 지닌 아이로 기억했다. 이렇게 뉴턴은 어릴 때부터 협동 연구보다는 독자적인 환경에서 일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뉴턴은 어렸을 때서부터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협동적으로 연구하는 걸 싫어하고 자기가 홀로 독단적으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뉴턴의 머리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너무 천재성을 가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뭐 연구 이런 거를 연구가 이런 게 시시하게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같이 연구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데 매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뉴턴은 또 메모광이었다. 메모를 그렇게 수시로 메모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턴이 3살 때 그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재혼했던 어머니는 10년 후 남편과 사별하여 농장으로 되돌아왔다. 어머니는 뉴턴이 재능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랜덤의 학교를 그만두게 하여 농장 일을 돕게 하였다. 그래서 그 뉴턴의 어머니가 그 남편이 죽자 그랬잖아요. 뉴턴이 태어나기 전에 그 뉴턴의 아버지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자 뉴턴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 이제 재혼을 한 겁니다. 재혼을 해가지고 떠났다가 그 재혼했던 남자와 이제 결혼 생활을 10년 동안 유지하다가 그 재혼했던 남자하고 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후에 그 뉴턴의 어머니가 농장으로 되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되돌아왔는데 그 어머니는 농장 일에만 열중이었지, 농사 일에만 열중이었지 그 뉴턴의 뭐 교육 문제 이런 데는 아주 등한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과 같은 천재에게 농사일이 학문보다 흥미로웠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는 평생,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농사일만 시키고 이랬다는 겁니다, 뉴턴한테. 그러니까 이 뉴턴이 이 성품이 착해가지고 반항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잔소리하고 이런 데 따라서 뭐 어머니 그 말을 아주 잘 따랐다는 겁니다. 효자죠, 효자. 그러다가 이제 2년 뒤 그랜덤의 학교에 뉴턴이 복학하고 1년 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진학한 것은 순전히 아버지적 친척들이 어머니를 격렬하게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뉴턴의 교육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고 농사일만 시키려고 했었는데,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뉴턴 아버지의 친구들이 뭐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 전문직을 가진 아버지 친구들이 또 이제 뉴턴의 어머니를 설득해 가지고 이제 뉴턴이 그 바람에 이제 다 교육을 받는, 다시 학교에 지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뉴턴은 그냥 기계 만지기를 좋아하는 별난 소년에 불과했다. 당시 18살 때인 뉴턴은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이 뭔지도 몰랐고 완전 체형 신동으로 유명했던 라이프니츠나 16세의 원뿔 곡선 논문을 쓰던 파스칼 등과는 비교적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때 뉴턴이 18살 되었던 시대에도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기하학을 창시한 유클리드, 그 다음에 뭐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내가 언젠가 했던 파스칼, 그 유압의 작동 원리를 생각해낸 파스칼, 뭐 이런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는데, 재미난 사항이 있는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라이프니츠 있잖아요. 라이프니츠가 수학자입니다.
철학자이기도 했을 거라고 는 생각.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이 수학자가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라이프니츠도 수학자 겸 철학자로 내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라이프니츠 얘기를 내가 왜 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동양의 주역 사상 있잖아요. 주역. 이 주역 사상이 뭐냐면은 모든 세상 문물은 바뀐다, 변화한다, 이런 변화의 철학을 설파하는 것이 주역이다 그 말이죠. 변화의 사상을 주장한 게 이 주역 사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주역 책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체인지로다가 번역합니다. 체인지라는 게 뭡니까? 바뀌다, 교체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의 사상을 설파한 동양의 사상이 주역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라이프니츠가 동양에서 온 주역책을 라이프니츠가 읽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고 참 재미난 얘기인데, 이 서양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라이프니츠가 동양 사상의 주역책을 독서를 했다는 거죠. 읽어봤다는 거죠. 이게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사람이 이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뭐 40분도 뭐 거뜬하겠죠. 그러나 말이죠, 혼자서 계속 이렇게 입을 놀리다 보면은 이 40분이 그렇게, 여러분 혼자서 계속 이런 걸 혼자 입으로 메꿔 나가려고 해보십시오. 이 40분도 그렇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내가 1시간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을 약간 줄여서 40분이면 40분에 끝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2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다음에는 그 뉴턴 각성이라는 부분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